예, 462쪽에 이번에 보면 이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을 예를 들어 5월 1일 날 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6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죠. 동시행이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을이 약속한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갑은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갑이 동시행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며칠은 돼야 되냐면 6월 1일.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 현재는 갑은 선이행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예외인데요.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가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6월 1일이 도래하면 돼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봤는데 을의 재산 상태가 무지하게 악화됐어요. 부도났어요. 쫄딱 망했다. 그러면 쫄딱 망한 을한테 약속대로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 받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조문을 먼저 볼게요. 460쪽에 536조 제2항, 2항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러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선행 의무자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어서 갑이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다면 갑은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사람이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려면 그걸 항변권을 을에게 주장해야만 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이런 상황이어서, 야,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불안의 항변권으로서 동시행을 주장할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어도 동시행의 항변권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체 책임을 면하게 돼요. 물론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원이 직권조사 해줘요? 소송상으로는 주장해야 돼요? 소송상, 법원에다가 주장해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주장 안 한 거 가지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이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을도 이행기니까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요. 그러면 5월 1일 날 등기를 안 줬어요. 그럼 5월 1일부터 항변권이 발생하는 6월 1일, 요 기간 사이에 갑이 이행하지 않은 건 정당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동시행 항변권이 언제 생긴다고요? 6월 1일. 그러면 5월 1일 날 등기, 이제 부도난 건 잊어버리세요. 1번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행 안 한 건 갑이 정당하게 안 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그럼 이 사이는 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4월 1일. 그리고 잔금하고 등기를 받기로 한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요, 이건 동시행 관계예요? 선이행 의무예요? 선이행. 근데 얘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을은 이행 지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잔금일이 도래해요.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을만 이행기가 된 게 아니라 갑도 이행기가 된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되냐면 동시행 관계가 잔금일로부터 인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중도금 일자부터 잔금 일자까지에 대한 지체 책임,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져야 안 져요? 동시행 관계가 언제 생긴다고요? 5월 잔금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까지, 잔금일이 오기 전까지는 을이 중도금을 안 준 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근데 여기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면
그 이후로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행양변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져요. 그럼 만약에 이 사례에서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을은 중도금 지급일 이후로부터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중도금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잔금을. 이제 그 좀 볼게요. 463쪽에 맨 위에 니은의 예외 있죠? 예외 별표해 두시고, 자, A번에 줄 거두세요. 불안의 항변권. 셋째 줄 가운데 줄 거두시면 이행 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 비록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행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상대방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번의 제목에 줄 거두세요.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후행 채무 변제기 도래.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줄 거두세요. 따라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잔금일까지는 져야 하지만 잔금일 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 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져야 되냐면 잔금일까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 니은의 수령 지체의 경우에 줄 거두시고 한 장 넘겨서 판례에 별표해 두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등기 제공을 했는데 을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자, 받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 했냐면 수령지체.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등기를 줬는데 을이 안 받아요. 갑이 안 받아? 나도 안 줘. 라고 등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요. 중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갑이 나중에 을 찾아가서 야, 등기는 내가 예전에 한번 먼저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네가 돈부터 줘야 돼 라고 하면 을은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갑이 상대방의 항변권을,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예전에 했던 1회적 제공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계속돼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제공을 해야지 예전에 제공한 거 가지고 을의 항변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그럼 요걸 이제 바꿔서 물어보면 갑이 이행의 제공을 중단합니다. 그럼 갑이 이행의 제공을 중단하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행사 못하게 하려면, 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회적 제공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 제공이 돼야 돼요. 교재를 볼게요. 464쪽에 그 판례 별표하는 거 보면 내용을 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까지 거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에서 이 사람이 이행 제공을 계속 한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중단. 예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을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건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나오는데 1번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이행 거절이죠. 너 해야 나도 한다.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째줄에 따옴표 연기적 항변권. 연기하겠다는 거죠.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제 2번, 3번이 중요해요. 2번, 3번. 2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지체를 면제받습니다.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줄에 즉 동시행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되고요. 3번의 소송상의 효력이죠. 2번, 3번은 별표 두시라고 했고 소송상의 효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죠.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하게 되냐면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를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환급부 판결 나오는 게 딱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 할 때 봤죠? 유치권. 유치권 할 때도 직권조사 안 해주고 주장이 인정되면 서로에게 이행하라라는 상환 이행 판결하고, 동시행양변권도 어차피 서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이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상환 이행 판결. 만약에 동시행양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원고가 이겨요. 소송 제기한 애가 전부 승소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제목에만 내용에 줄거도 첫째 줄에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으로 상계할 수는 없고요. 수동으로 상계하는 건 되고요. 상계란 말이 나왔는데 상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할 일은 없고. 상계라는 건 뭐냐면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으면 퉁치는 게 상계라 그랬죠. 우리 법률행위 종료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이번에 친구랑 물건 거래하면서 100만 원 줄 것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상계적상, 상계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야, 그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퉁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계라고요. 그럼 상계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뒤에 계자가 붙었다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거 있을 때 서로 일방적으로 퉁치는 게 상계예요. 만약에 계약이면 합의해야 하는 거니까 뭐 못한다는 말을 쓸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상계가 되면 채권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 상계당하는 채권. 그러면 제가 상계하면 제가 갖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채권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자. 상계하는 사람이 갖는 거고, 그럼 상계당하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동과 수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됩니다. 친구가 상계하면 친구 채권이 뭐예요? 자동이고 제게 수동이에요. 근데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걸 뭘로 상계할 수는 없냐면 자동으로 할 수는 없다. 갑유라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매매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예전에 소비대차 계약을 해서 이 을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전 채권을 봐야겠죠. 금전 채권은 발생한 게 매매대금 채권이랑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이 2개 중에서 동시행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뭐예요? 당연히 얘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이죠. 그럼 동시행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건 갑이 못한다는 거예요? 을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동채권은 상계하는 애가 갖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시행에 항변권이 붙은 걸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건 누가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죠. 얘가 대금 채권자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상계하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뭐가 돼요? 수동이 되죠. 그건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은 원래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이 대금 1억 원이 갑에게 지급되었다는 건 얘한테 뭐가 넘어온 거예요? 등기가 넘어온 거죠. 그러면 갑은 1억 원 받아서 얘한테 변제하게 되면 채권 채무는 모두 청산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 와 있어요? 을.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시행에 붙은 걸 자동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등기가 아직도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한테 야, 너 나한테 매매대금 1억 줄 거 있지?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 있으니까 그거 퉁치자라고 상계해요. 그럼 등기가 어디 있어요? 갑에게. 그러면 을은 원래 등기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을은 이유 없이 항변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야, 너 내가 이번에 매매대금 1억 줄 거 있잖아. 근데 예전에 너 나한테 빌린 돈 있으니까 그거 상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을이 상계한 거니까 동시행에 붙은 게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이건 돼요. 이건 왜 되냐면 이렇게 상계하면 등기는 갑에게 아직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유 없이 항변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되나요? 스스로 포기하는 건 되는데
갑이 상계해버리면 이 경우에 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례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된 것 같아도요. 집으로 가시는 길에 버스에서 머리 좀 흔들리면 5개. 그걸 되세요? 자동이 상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서 막 단순하게 외웠어요. 동시행의 양변권이 붙은 걸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 동자는 안 된다.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예. 근데 동자는 안 된다.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엔 동자가 나오나.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그러면 상계를 하려면 채권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계권자는 기본적으로 금전 채권을 갖는 사람이 상계를 하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상계가 되냐 안 되냐를 물을 때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상계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는 금전 채권자가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돈 받을 사람이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이 상계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자동 채권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나왔어요. 그럼 임대차는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랑 임차 목적물을 돌려주는 건 무슨 관계겠어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상계를 못하는 사람은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금전 채권자가 누구예요? 임대차 끝나면 돈 받을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이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매도인이 하는 게 이게 자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임대차 종료되었다는 말 나오면 돈 받을, 보증금 받을 임차인이 상계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상계할 수 없다고요? 자동으로. 머리 아프다, 그죠? 예. 머리 아프면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기회에 또 보고 하면 돼요. 몇 번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멸시효 첫째 줄에만 줄거두세요. 동시행 관계가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마찬가지예요. 유치권 행사한다고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아닌 것처럼 채권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자, 이건 우리 시험 문제. 동시행에서 관계 있지 않은 것인데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서로 동시에 돌려줘야죠.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좀 전에 봤던 거죠? 상호 명의 신탁 동시행이고.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전세권이죠. 동시행 관계고.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거 전 시간에 본 거죠. 이거 왜 동시행 관계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아니라고 했고. 5번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가담법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위험부담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68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거기 별표 3개 해두세요. 매년 나오는 거고. 계약법 어려운가요? 그럼 뭐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칙, 물권,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칙, 물권, 계약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데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오늘 다 끝나요, 거의. 근데 10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물권법 양 많았잖아요. 14문제 나오고. 총칙도 머리 아프고 이런데 10문제 나오는데 이 계약법도 10문제 나오는데 게다가 이 크게 또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거,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 데다가 10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목차마다 다 문제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동시행 양변권 한 문제, 지금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문제, 뭐 위험부담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계약법에서 10개 중에 한 8개는 맞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서 8개 맞히고 나오면 그 점수 따위가 마음이 좀 푸근해요. 예. 처음 보니까 다 어렵고요. 몇 번 좀 보셔야 돼요.
요즘 뭐 복습하시는데 크게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복습 잘 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그러니까 일단 3자니까 세 사람 나오겠죠. 요약자가 나오고요. 요약자.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승낙해서 의무 이행할 사람 낙약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제3자. 얘를 이제 수익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삼면관계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대금을 요약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1억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얘가 얘한테 돈 줄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급이 몇 번 일어나요? 2번.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바로 직접 주기로 하는 계약.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지가 받아주지 복잡하게 이래.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규정을 한 건데, 그럼 제일 기본은 뭐냐면 얘가 1억 원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상을 해줘요? 요약자가 건물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불러요. 보상관계, 기본관계, 원인관계 학자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누구예요? 요약자와, 그래서 얘를 기본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보상관계가,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얘는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리가 없죠. 건물을 안 주는데 돈을 왜 주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보상관계, 기본관계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직접 미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보상관계 하자, 기본관계 하자를 가지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권을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수익자. 그러니까 만약에 대금, 목적물 주는 거랑 대금 주는 게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럼 이 수익자가 돈 달라고 하면 돈부터 줘야 돼요?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약자는 왜 낙약자를 시켜서 수익자에게 돈을 주라 했을까? 내부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 사이에 빌린 돈이 있다든지 또는 증여를 할 생각이든지. 요게 이제 내부 관계를 소위 대가 관계라고 불러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가 만약에 무효가 되었다. 무효가 되면 이 낙약자는 대금 지급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낙약자는 뭐만 멀쩡하면 되냐면 보상관계만 멀쩡하면 돼요. 그럼 이 내부 관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이 낙약자는 보상관계는 유효기 때문에 건물을 받아요. 근데 건물을 받으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건물은 받았는데 니네 내부 관계가 이상하니까 돈은 떼먹을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가 관계, 이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생긴 거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항할 수 있는 건 요약자랑 누구 사이에서? 낙약자,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랑? 얘는 당사자 아니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라도 되고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 중인 법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출생해야 사람이니까. 그러면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 중인 법인도 아니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권리 능력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조문을 좀 잠깐 볼게요. 468쪽에 359조가 나옵니다.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채무자면 요약자예요, 낙약자예요?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3자겠죠. 그럼 얘한테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채무자겠죠. 그게 누구예요? 낙약자. 그러니까 얘는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고요. 얘는 약속을 승낙하여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요약자, 낙약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무자라는 말을 써요. 채무자는 낙약자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여기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돈 주세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당연히 낙약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고요.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요. 1억 원의 채권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돈 달라고 했는데 이 낙약자가 1억 원을 안 줍니다. 달라고 촉구해도 안 준다. 그러면 이 수익자가 왜 돈을 안 줘? 니들 계약은 다 해제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해제나 취소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나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죠. 그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해제 효력인 원상 회복을 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고. 그러면 이때 이 제3자는 얘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뭔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해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끝까지 1억 원을 안 줘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제할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겠죠. 그럼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얘가 계약을 해제할 때 이 수익자,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죠. 얘가 끝까지 돈 안 주는데 얘가 동의 안 한다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낙약자가 1억 원을 수익자에게 줬어요. 근데 얘가 끝까지 등기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해제를 할까요? 낙약자가 합니다. 낙약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낙약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제하면 이미 줬던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환을 이 수익자에게 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려면 얘한테 해야지 얘한테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중요한 판례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발생돼요. 근데 이제 가끔 꼬드기는 지문으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성립되어진다. 오해했어요. 성립은 누가 시켰어요? 요약자와 낙약자지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건 수익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익의 의사 표시라면 이 채권이 확정되는데 근데 얘가 수익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너 수익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하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수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침묵하면 다 부정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요약자와 낙약자. 당사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합의로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변경, 소멸이 가능하냐면 미리 유보해둔 경우.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권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유보했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가 동의해주면 되겠어요? 제3자가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자,
얘가 1억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그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서 야, 요즘에 이 부동산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8천만 원으로 대금을 정하자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얘는 1억 받을까요? 8천 받을까요? 그래도 1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된 이후에 합의로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얘가 1억 원을 달라고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합니다. 소멸시킨 거예요. 이 보상관계 합의 해제했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1억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얘가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보상관계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제한능력, 차고, 사기왕보로 취소가 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제가 돼버리면 얘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무 위반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합의로 해제했다고 해서 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해 두시고. 자,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107조 내지 110조를 봤어요. 총칙할 때. 107조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비진이. 108조가 통정, 109조가 차고, 110조가 상여. 그래서 우리가 비통착사 봤잖아요. 그럼 이 비통착사의 공통점은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제3자가 이름이 제3자니까 요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지금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 볼 때 제3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3자란 통정호의 표시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기에 터잡아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직접 취득하는 거지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례로 보면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매매 계약이 사기였어요. 사기로 취소가 되었다. 근데 이 수익자는 전혀 몰랐어요. 사기인지. 그러면 이 낙약자는 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걸 가지고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대항할 수? 자신감 있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이거 대항한다라고 하면 대항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보호가 안 되니까 낙약자는 이 취소나 무효를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통착사, 비준이 통정 차고사양박은 전부 다 뭐라고 되냐면 이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죠. 그럼 보호되는 거죠, 제3자. 근데 이건 보호되는 게 아니니까 대항할 수 뭐라고요?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획은 이 범위에서 거의 끝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의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잠깐 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예요. 469쪽을 보죠. 그 가운데 기억의 계약의 당사자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특정 현존치 않아도 된다. 즉 태아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을 제3자로 하는 계약도 가능하다. 한 장 넘겨보시면 가운데 3번에 계약의 원인관계라고 되어 있죠. 별표 3개 해두세요.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억에 보면 보상관계라고 되어 있죠. 기본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원인이 되는 관계라서 원인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그 넷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B번에 줄 거두세요. 수익자는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니은의 대가관계가 나오죠.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보상관계, 기본관계고, 그러면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시면 대가관계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판례가 있죠. 판례 별표 하나 해두시고 제목만 보세요. 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 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이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 관계냐,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냐, 요거를 구별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그 기억에 줄 거두세요.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낙약자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 540조 조문에 별표해 두시고요.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되세요? 도달주의죠. 받지 못한 때 줄 그어두시고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자기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디귿에 뭐라고 되냐면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서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미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두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로서 변경 소멸 안 되는데 미리 유보하거나 동의하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판례박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밑에 판례박스에도 별표 2개 해두세요. 판례 2개. 이거 1번에 보면 맨 밑에 판례박스 1번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나 원상회복 안 되고 근데 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그래서 2번에 둘째 줄 파란 글씨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제나 원상회복 이런 건 주장이 안 되고요. 다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니은에 줄 그어두세요. 473쪽에 니은에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의 내용 나오는데 그 니은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는 판례박스예요.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 제목을 볼게요.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환 청구하려면 요약자에게 해야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럼 문제 좀 보죠. 밑에 틀린 것입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낙약자. 그렇죠?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관계면 요약자랑 누구 관계? 낙약자. 이 관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 맞죠? 그 다음에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당사자 아니니까.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 취소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